네, 반갑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김지현이라고 합니다. 그, 오늘 강연 주제가 이제 올해 2025년도의 기술 트렌드인데, 그 앞에 다 각자 가지고 계신 그 책이 4개월 전에 집필한 거거든요. 4개월 전에. 네.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4개월 전에 집필한 그 여러분의 책 내용과 지금 또 얼마나 바뀌어 있는지. 엄청 많이 바뀌어 있어요. 제가 IT 산업에 종사한 지가 한 30년 차인데, 작년, 재작년의 1년은 예전에 10년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바뀌어요. AI를 필두로 뭐 오늘 약간 얘기 나눌 메타버스를 포함해서 기술이 거의 막 1, 2개월마다 새로운 게 막 업데이트되고 새로 소개되니까 정신이 없을 정도입니다. 네. 그럼 언제까지 그럴까? 올해가 정점일 것 같아요, 올해가.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돈으로 증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챗GPT가 2022년에 출시가 됐죠, 12월에. 그 이후에 이제 2년 지났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이 투자됐거든요. 어마어마하게 거의 수십조 단위로 투자가 됐어요. 즉 오픈 AI가 챗GPT라는 서비스를 운영하려고 하면 연간 한 15조 이상 들거든요. 비용이. 근데 오픈 AI가 아직 손익분기점이 안 넘었거든요. 전 세계 AI로 돈 버는 기업은 엔비디아, 그리고 SK 하이닉스, 그리고 슈퍼마이크로부터 해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인프라 기업, 그리고 AI 서비스를 운영하려면 클라우드에서 LLM을 돌리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 기업, 그들만 돈을 벌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인프라 기업만 돈 벌지, 이 앞단의 AI 서비스 기업은 거의 돈을 못 벌거든요. 챗GPT 물론 유료 서비스로 돈을 벌죠. 근데 비용 대비해서는 뭐 매출이 워낙 조족지열이라서 이제 증명을 해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은 계속 서비스가 운영이 될 수가 없죠. 그런 측면에서 기술 발전은 이제 어느 정도 정점에 오른 것 같아요. 이제 아마 올해 돈으로서 증명을 해야 되는 한 해가 올해 본격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2025년도 IT 트렌드의 가장 큰 핵심이 될 작년에 이어서 AI는 어디쯤 와 있나 이 얘기를 첫 번째로 드리고 두 번째로는 결국은 AI가 돈 되려고 하면 기업이 산업 현장에서 그 AI를 써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AI로 직접적 돈을 벌든 아니면 간접적으로 비용 절감을 통해서 효율화를 하든 이 두 마리 토끼 중에 하나라도 쫓아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기업은 AI로 어떤 혁신을 할 수 있나 현 주소를 좀 이야기하려고 하고요. 세 번째, 시간이 좀 안 될 것 같긴 한데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가볍게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질의응답 한 5분 정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미나이가 되게 좋아졌어요. 원래 제미나이가 챗GPT의 위상에 눌려가지고 정말 서비스가 형편없었거든요. 근데 최근 한 일주일 됐나? 제미나이가 새로 구글에서 만든 AI 서비스거든요. 새로 개편되면서 엄청 좋아졌어요. 그냥 좋아진 게 아니라. 왜? 구글이 제일 잘하는 게 뭐죠? 검색이거든요. 근데 그 검색과 결합을 시켰거든요. 물론 챗GPT에도 검색 기능이 최근에 탑재는 돼 있어요. 그리고 AI를 활용해서 검색의 대항마를 꿈꾸는 퍼플렉시티라고 하는 새로운 AI 검색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검색의 제왕은 구글이잖아요. 근데 그 구글이 AI로 검색을 접목했더니 어마어마하게 성능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뭐 최근에는 이렇게 AI 산업에 대한 미래 분석을 하거나 다음 주에 CES가 있어요. 라스베가스에서. 다음 주에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CS 가기 전에 이제 CES에 전시한 수많은 업체들 있잖아요. 그리고 어워드라고 불리는 이제 상을 받은 기업들 이런 데를 대충 분석해야 되는데 너무 많아요. 4,500개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니까 그 기업을 어떻게 다 제가 분석하겠어요. 얘한테 시키면 검색과 연동된다니까요. 그러다 보니 CES 2025와 관련된 최신 뉴스 기사를 기반으로 관련된 기술 업체들, 어워드 상을 받은 기업들을 잘 분석을 해서 제 입맛에 맞게끔. 예를 들면 저는 온디바이스 AI라고 AI를 탑재한 디바이스, 스마트폰, MR 디바이스 이런 것들, 그리고 에너지 산업 부분에 있어서 AI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 두 분야를 기반으로 정리를 해달라고 하면 지가 다 이렇게 제 대신에 찾아갑니다. 인터넷 사이트를 다. CS2025와 관련된 거잖아요. 다. 그렇죠? 최신 뉴스, 유튜브 영상 다 찾아가지고 이 전체 내용을 싸그리 분석을 해서 요약 정리해 주거든요. 제가 혼자 하려고 하면 뭐 거의 하루가 뭐예요. 일주일 꼬박 새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단박에 정리를 해줍니다. 대신 웹사이트를 방문해서 동영상을 대신 보고 그걸 요약 정리를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포인트로 정리를 해주고 너무 편하죠. 그리고 계속 질의응답을 해요. 그 기업에 대해서 지멘스가 이번에 디지털 팀ing 관련된 소개를 하는데 작년 2024년도와 뭐가 달라? 이렇게 물어보고
계속 꼬리에 꼬리를 보면서 물어보면 계속 추가 검색을 하면서 보완을 해주고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는 보고서도 뚝딱 만들죠. 물론 이걸 그대로 보고할 수는 없고 이제 여기서 뭐가 잘못됐는지 혹은 팩트는 맞더라도 관점이나 제 인사이트가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 이제 가공을 하긴 하는데 그만큼 AI 검색이 그냥 AI가 아니고요. AI 검색이 수준 높게 올라왔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AI를 이렇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산업혁명이 지금으로부터 250년 전에 시작됐거든요. 산업혁명이. 그래서 잘 아시는 증기기관. 그래서 교통의 혁신을 가져다 줬잖아요. 철도의 혁신. 유통망이 완전히 전 세계 글로벌로 확장되면서 물건을 무역을 할 수 있는 시장의 확대가 이루어졌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산업혁명은 어디서 완성되느냐? 공장에서 완성되거든요. 철도에서 완성된 게 아니라 공장에 대량 생산 시대를 만들어낸 게 산업혁명이거든요. 근데 350년 전에 이 증기와 터빈으로는 이 터빈으로는 증기기관으로는 공장의 혁신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공장에 얼마나 많은 일꾼들이 일을 합니까? 그리고 전체 컨테이너 벨트에 수많은 물건들이 막 제조해가지고 움직이는데 거기에다 증기기관을 집어넣을 수가 없거든요. 공간이 안 나오거든요. 언제 완성됐느냐? 그로부터 100년이 지나서 모터가 등장하면서 그리고 전기 공급이 공장 곳곳에 이루어지면서 본격적인 우리가 잘 아는 교과서에서 배웠던 대량 생산의 시대가 즉 산업혁명의 완성이 이루어졌거든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산업혁명은 증기기관 터빈으로 시작됐지만 완성은 전기와 모터로 인해서 완성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AI가 그렇다는 거예요. 활용 점정이라는 거죠. 우리 디지털 혁명 그리고 정보화 혁명 하면 뭐가 떠오르죠? 2000년대 웹, 그리고 웹을 가능하게 한 컴퓨터, 그리고 네트워크잖아요. 그리고 내 손 안에 컴퓨터라고 해서 스마트폰이 201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되면서 소위 말하는 인터넷 서비스, 모바일 혁명 이런 것들이 전개가 됐죠. 그게 대충 보면 30년이에요. 30년 동안. 1995년도로 기억하는 윈도우 95가 나오고 드루넷의 케이블 모뎀이 나오고 그리고 컴퓨터와 함께 웹이 조금씩 막 무르익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네이버와 다음과 같은 회사가 창업을 하고 그러면서 2000년도부터 인터넷 익스플로러 기반의 웹의 시대가 본격화됐죠. 그게 15년이거든요. 그리고 15년이 지난 2010년대 즈음에 아이폰은 정확히 2006년도에 출시됐고 앱스토어가 2007년에 나왔고 갤럭시 S가 2010년도에 나오면서 본격적인 모바일 시대는 2010년도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스마트폰이 없으면 일상을 영위하기가 힘들죠. 택시 타고 다니고 야식 배달시키고 금융 서비스 거래하고 메시지 보내고 다 스마트폰으로 하잖아요. 그게 15년 동안 이루어졌거든요. 합치면 도합 30년이죠. 즉 디지털 혁명은 컴퓨터로 시작해서 스마트폰으로 확장됐는데 마치 이때처럼 석탄과 터빈으로 시작된 산업혁명이 전기와 모터의 공장의 혁신으로 완성된 것처럼 디지털 혁명도 많이 닮아 있다는 거죠. 컴퓨터와 모바일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죠. AI는 마치 전기와 모터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디지털 혁명을 완성시켜 준다는 거죠. 과거와 다른 점은 그 속도가 가속도가 붙었죠. 예전에는 100년이 걸렸거든요. 이 중간에 이 갭이. 근데 지금은 대충 30년 지났고 이제 한 1, 20년 정도? 그러니까 50년. 2분 2배 정도 속도가 빨라진 거죠. 그래서 AI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AI는 전 산업 부문, 그리고 전 디바이스, 전 일상, 전 산업에 다 스며들어서 우리 일상뿐만 아니라 사회와 산업을 크게 뒤흔들고 변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AI는 어디까지 발전하느냐? 오픈 AI가 작년도에 밝혔던 오픈 AI가 앞으로 가는 AI의 여정이에요. 오픈 AI가 밝힌 앞으로 챗GPT는 이렇게 발전할 겁니다라고 발표했던 로드맵입니다. 로드맵. 이 로드맵에 맞춰서 지금 차곡차곡 기술이 완성되어 가고 있거든요. 스텝 1은 뭐냐? 여러분들 다 이제 써보셨던 챗GPT. 뭐냐? 챗봇이죠. 그냥 뭐든지 질문하면은 기가 막히게 잘 알아듣고 답도 잘하는 그 정도. 챗봇 수준. 스텝 2는 뭐냐? 추론가. 이거랑 뭐가 다르냐? 이거는 챗봇은 기학습된 데이터를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내가 던진 프롬프트와 가장 확률적으로 어울리는 키워드를 뽑아가지고 잘 정렬을 해줘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기학습된 데이터가 없으면 답변을 못 한다는 거죠. 우리가 무슨 프롬프트를 던지잖아요, 챗GPT에. 그럼 그 순간 그 키워드가 잽싸게 클라우드에 있는 AI 데이터 센터에 있는 LLM, 챗GPT는 GPT-4죠. 그 GPT에 가서 제가 던진 프롬프트하고 가장 어울릴 만한 데이터를, 기학습된 데이터, 본인 데이터가 얼마나 많겠어요. 거기서 뽑아내가지고 잘 정렬해서 보여줍니다. 그게 챗봇. 그러면 추론가는 데이터가 없어도 됩니다. 제가 던진 프롬프트에 맞게끔 혼자 생각해요. 혼자 성찰한다는 거죠. 뭘로? 기학습된 데이터. 그래서 챗봇은 기학습된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그걸 정렬해 주는 거고, 이거는 기학습된 데이터를 가지고 생각을 해서, 추론을 해서 화면에 출력해 주는 거라 완전 근본적으로 기술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속도가 빠르고 이거는 속도가 느리죠. 그래서 GPT 최근에 발표된 5원, 이 모델이 바로 이 모델이거든요. 기존에 있었던 챗GPT-4나 챗GPT 3.5나 챗GPT-4는 다 스텝 1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분기점에 속한 거죠. 5원이라고 하는 이 모델은 작년도 말에 나왔거든요. 이거는 추론형 모델로 기존 학습형 모델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대신 기존에 학습된 데이터로 정렬을 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기학습된 데이터로 생각해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딱 보면 기발하다. 오, 그럴 수도 있나? 이거는 기존에 있었던 인간이 만든 데이터를 가지고 정렬해서 보여주는 거니까 이걸 답변을 보면 나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겠는데 뭐 그럴 수 있지 이거고 이거는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럴 수 있단 말이야? 기발하죠. 하지만 틀릴 수가 있죠. 이거는 틀리기가 힘들고 왜?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화면에 보여주거든요. 이거는 아예 생각하는 모델이고 다른 모델이에요. 지금 어디 와 있느냐? 예, 딱 중간에 와 있습니다. 스텝 1과 2 사이에. 아마 올해 연말이면 이거 완성될 것 같아요. 추론용 모델이. 그러면 에이전트는? 에이전트는 대리인이죠. 대리인이란 말은 사람을 서포트하기도 하지만 대신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모델인 에이전트는 추론을 넘어서서 이제 한 사람의 몫을 하는 겁니다. 예. 거기서 중요한 거는 자기 완결적으로. 예를 들면 얘는 추론가는 우리가 프롬프트를 던지면 그 프롬프트에 맞는 태스크만 해요. 얘는 내가 프롬프트가 아니라 미션을 던지면 그 미션에 맞게끔 지가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그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을 액션을 취하죠. 그리고 자기 완결적으로 어떤 성과물, 산출물을 출력해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화면으로, 이미지로, 글로, 영상으로 보여주는 거에 그친다면 에이전트는 무엇인가 액션을 취하는 겁니다. 액션을. 대신 장바구니에 물건을 넣어서 상품을 구매해 줄 수도 있고 혹은 자기 완결적으로 어떤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기 완결적인 다양한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고 예를 들면 블로그를 하나 개설해서 디지털 헬스 주제로 하루에 한 건씩 계속 글을 올려서 일 트래픽을 10,000개 정도의 DAU를 높일 수 있도록 네가 운영해봐.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미션이잖아요. 그 미션을 수행하는 다양한 작업들을 하는 게 바로 에이전트라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네 번째, 혁신가는 이노베이터. 즉, 사람도 시키지 않은 일을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이노베이터는. 그래서 사람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사람 수준이고요, 에이전트. 여기부터는 사람을 넘어서는 겁니다. 내 대신, 사람 대신 명령도 내리고, 사람에게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사람 위에 리더로서 존재할 수 있는 게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조직 전체를 대체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HR, 재무, 구매, 마케팅, 세일즈 이런 부서를 대체하는 거죠. R&D, 영업, 연구 이런 전체를 대신하는 거죠. 이건 여러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명이고 집단이 할 수 있는 일을 대체하는 거. 이거는 리더가 되는 거. 사람도 못하는 걸 하는 거. 이건 사람처럼 하는 거. 이거는 사람이 시킨 일만 하는데 생각하는 거. 이거는 확률적으로 정보를 출력하는 거. 제 얘기가 아니라 오픈AI가 이렇게 밝혔다고. 과연 어디까지 될까? 많은 전문가들이 여기까지는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여기는 혁신가와 조직은 좀 다른 이야기라서 그거는 기술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생태계가 그거에 맞춰서 발맞춰가지고 API도 열고 연동도 시켜줘야 돼서 4단계, 5단계는 과연 될까? 된다고 하더라도 좀 10년 이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우리가 뭐 그것까지 고민할 필요는 없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기술이 어디까지 와 있냐는 거죠. 여기까지 와 있답니다.
올해 연말이면 여기로 볼 거고, 그다음 내년부터는 이게 본격화될 거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돈이 증명되겠죠.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시간을 단축해 주는 거거든요. 여기는 우리의 아이디어를 대체하는 거고, 여기는 실행을 대체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범위가 커지죠. 범위가 커진다는 의미는 비즈니스 모델도 커진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기술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오늘 제 강연을 통해서 2025년 IT 트렌드에 우리가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건 첫 번째 키워드는 돈 되는 AI가 올해부터 이제 본격화 될 것이다. 두 번째는 기술은 이제 정점에 올랐는데 기존의 학습형 모델에서 추론으로 바뀔 것이다. 세 번째, 내년 이후부터는, 아니 이미 벌써 시작되긴 했는데요. AI 에이전트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렇게 큰 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판 하에 여러 가지 사례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목해야 될 건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챗GPT나 클로드나 이런 서비스 모델을 가리켜 전문 용어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거대 AI. 아무나 못하는. 적어도 그런 AI 모델 하나 개발하려면 연간 한 1, 2조, 많게는 5조 이상 들어요. 그래서 아무나 못하는. 한국에 있는 기업 중에서도 그 정도 할 수 있는 기업은 네이버나 삼성이나 SK텔레콤 이 정도. 네. 그런 정도의 초거대 AI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방대한 라지, 엄청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집니다.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왜 돈이 많이 드느냐? 이걸 학습시키기 위해서 데이터도 수집해야 되지만 그 데이터를 가지고 막 뗄감으로 써가지고 막 만들기 위한 GPU, HBM 이런 에너지, 전기 에너지가 엄청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걸 가지고서 전문 용어로 뭐 파인 튜닝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이걸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이걸 생성형 AI 서비스라고 일반적으로 부르죠. 네, 챗GPT, 클로드, 퍼플렉시티, 라이너, 수많은 서비스가 소라 이거 다 있죠. 여기 달리부터 해서. 사용자는 프론트 앞,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앱을 통해서 쓰거나 웹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걸 쓰는데 사실 이게 작동되는 원리는 맨 아래에 있다고요. 여기서 작동됩니다. LLM을 통해서. 어디에서? 우리 잘 아는 클라우드에서. 물리적인 공간이 바로 데이터 센터입니다. 거대한 AI 데이터 센터에서 전기 에너지 집어넣고 막 수만 대의 GPU 집어넣고 HBM 집어넣어서 AI 모델이 막 가동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프롬프트를 던질 때마다 여기 갔다가 막 계산한 다음에 우리 출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운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못하죠. 이 기술은 이제 정점에 왔다는 겁니다. 이 기술은. 정점에 오면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뭐가 필요하냐? 이제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누가? 여기 있는 기업이 아니라 이제 위에 있는 기업.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던 오픈 AI 챗GPT가 돈을 실제 벌어야 된다고요. 연간 한 15조 들면 한 20조, 30조 벌어야 된다고요. 수많은 AI 서비스들이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죠. 왜? 이걸 운영하려고 하면, 가동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데이터 센터에 클라우드 업체에 돈을 많이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걸 상회하는 돈을 벌기 위해선 이 서비스가 이제 올해부터 다양하게 선보일까라는 거. 아니 이미 선보였죠. 2025년 1월 1일 됐다고 해서 갑자기 기술이 딱 계단식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작년도 11월부터, 10월부터, 9월부터, 8월부터 계속 한 단계씩 조금씩 성장하고 선보이고 있죠. 뭐가? 수많은 AI 서비스들이. 그중에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던 기존 앱에서 예를 들면 익스피디아라고 불리는 여행 정보 앱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마존에서도 아마존 커머스 쇼핑을 이용할 때 이런 생성형 AI, LLM 기술을 이용해서 보다 여행 상품 검색이나 혹은 커머스에서 쇼핑 검색 같은 것들을 잘할 수 있는 그런 AI 기능이 붙고 있습니다. 붙으면 예전보다 더 많이 구매하겠죠. 그렇죠? 딴 데서 여행 상품 검색해서 신청할 걸 익스피디아에서 사겠죠. 그럼 당연히 익스피디아 입장에서는 아마존 입장에서는 매출이 더 증대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비용이 상쇄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혹은 신규 AI 서비스 나오겠죠. 과거에는 없었던.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퍼플렉시티나 우리 국내 라이너나 뭐 이런 서비스들은 기존에 없었던 AI 검색 서비스거든요.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화면 기억하시죠? 구글 제미나이에서 제공하는 검색 서비스. 저는 최근에 아니죠. 작년도 6월 이후부터는 네이버 검색과 구글 검색을 거의 하질 않아요. 유튜브 영상도 1시간짜리, 2시간짜리 볼 때 다 보지 않습니다. 그냥 제미나이 갖다 집어넣고 혹은 퍼플렉스에 집어넣고 혹은 챗GPT에 서치GPT라고 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걸 켜놓고 쓰면 지가 대신 검색해 주니까 제가 한 30분 정도 막 찾아다니고 눌러보고 분석하고 생각하고 정리할 걸 얘한테 대신 시키면 1분 만에 답이 탁 튀어나오거든요. 시간이 엄청 절약되죠. 그런 신규 서비스들. 그런 것들이 앞으로 많이 쏟아지겠죠. 올해. 그 서비스가 이제 실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것이고, 그러면 이제 올해부터 앞서 설명드렸던 AI가 검증되는 거죠. 그게 본격적으로 막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FM 모델, 이 LLM에 대한 학습과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정점에 올랐다. 이제 이 기술을 응용하는 모델, 이거 원천 기술이라고 부르고요. 이거를 응용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이 응용 기술단, 이 맨 앞단의 서비스가 올해 다양하게 선보일 거다. 스타트업들도 다양하게 만들 거다. 2010년대 카카오톡, 2010년대 배달의 민족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처럼 막 쏟아질 겁니다. 이제 올해. 그걸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세상의 모든 일들은 양과 음이 있듯이 정반합이 있듯이 이쪽에 왼쪽에 있는 서비스는 이제 서버 클라이언트 방식이라고 합니다. 클라우드에서 작동되는 거죠. 근데 이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 왼쪽처럼 작동되는 저 서비스의 최대 맹점은 뭐죠? 개인정보 이슈, 기업 보안 이슈, 그리고 비용 이슈.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거든요. 예를 들면 소위 이런 것들. 빅브라더 이슈, 프라이버시 이슈, 속도도 느리고 비용도 엄청 비싸고. 갔다 와야 되잖아요. 챗GPT에다 기업 정보, 기업 보안 파일 같은 거 올리기가 힘들잖아요. 개인도 마찬가지라고요. 이런 사진을 분석해줘봐. 여기서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알아봐줘. 그 다 개인 정보거든요. 부담스럽죠. 그러다 보니 이런 세 가지의 문제로 인해서 반대급부로 아 나는 클라우드 방식 싫다. 돈도 좀 쌌으면 좋겠고 아니 무료였으면 좋겠고 프라이버시 이슈도 없었으면 좋겠고 속도도 빨랐으면 좋겠어. 그걸 가리켜서 이제 온 디바이스 AI라고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온 디바이스 AI는 내 손에 있는 디바이스에서 AI가 작동되는 거죠. 굳이 클라우드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다르게 말하면 인터넷 차단하고도 그냥 디바이스 안에서 AI가 작동되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성전자가 딱 작년 1월이네요. 라스베가스에서 8K QLED TV를 발표했거든요. 쉽게 말하면 TV가 8K 영상을 고화질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모든 OTT는 4K예요. 유튜브도 4K이고. 그러면 8K TV를 정작 사고도 비싼 돈에 4K로 영상을 보는 거잖아요. 누가 사겠어요? 아무도 안 사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넷플릭스에 가서 8K로 좀 영상을 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넷플릭스가 쏴줄게 하겠어요? 몇 대나 팔렸는데 1억 대도 안 팔렸는데 아직 시장 초기인데 그럼 당연히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굳이 손해 날 일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럼 8K TV는 안 팔리는 거 아니에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그러면 포기해야 되나? 머리를 쓴 거죠. 아니 4K를 8K로 생성해주면 되잖아. 생성형 AI가 잘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생성해주면 되잖아요. 4K를 8K로. 그래 그러면 4K를 8K로 생성해주자. 근데 문제는 뭐죠? 내가 넷플릭스에 연결을 해서 영상을 시청할 때 그 영상 파일을 스트리밍으로 그대로 클라우드에 보내서 클라우드에서 4K를 8K로 뻥튀기 해가지고 다시 또 내 TV로 오고 속도가 느리고 비용 이슈가 있고 프라이버시 이슈가 있잖아요. 내가 뭘 보는지 다 알잖아요. 삼성전자가.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아 그럼 안 되겠네. 여기다 그냥 집어넣자. 뭐를? AI 기능을. AI 기능을 어떻게 집어넣죠? AI가 소위 말하는 아까 설명드렸던 챗GPT 같은 게 가동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컴퓨팅 인프라, AI 칩셋이 필요하죠. 두 번째 뭐가 필요하죠? AI 모델, LLM이 필요하죠. GPT가. 똑같아요. 디바이스에서, TV에서 AI를 구동하려고 하면, 인터넷 차단 끊고 그냥 TV 안에서만 작동되는 AI를 구동하려고 하면 똑같아요. AI 칩셋 필요하고. 두 번째, LLM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AI 칩을 내장하죠. GPU를, 엔비디아 GPU 같은 성능은 필요 없고, 이렇게 삼성이 만든 자체 AI 칩셋을 내장합니다. 작년도에 갤럭시 S24라고 삼성전자가 출시했죠. AI 폰. 거기에 퀄컴의 스냅드래곤 3세대 모델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AI 칩셋이에요. 뭐라는 칩셋이냐? 챗GPT처럼 번역도 하고 통역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이거저거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칩셋은 딱 두 가지만 합니다. TV에서. 첫 번째는 4K를 8K로 뻥튀기 하는 것만 해요. 두 번째는 통번역. 자막으로 처리할 때. 영어로 얘기하는데 영어를 한글로 바꾸거나 영어를 영문으로 그대로 보여주는 거. 원래 OTT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원을 안 할 때 TV 안에 있는 이 AI 칩셋이 그것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저거 다 잘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것만 하는 거죠. AI 칩셋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AI 모델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뭐가 들어가 있느냐? SLM이 들어가 있습니다. LLM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라지 랭귀지 모델이 아니라 스몰 랭귀지 모델. 디바이스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삼성이 만든 가우스라고 하는 것과 저거 가지고는 성능이 안 나오니까 구글의 제미나이 나노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TV 안에 동작됩니다. 그래서 4K를 8K로 보여줄 수가 있죠. 이걸 가리켜서 온 디바이스 AI라고 한다고. 그렇게
자동차에도, 스마트폰에도, 노트북에도, 컴퓨터에도 속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자동차에서 실험 중인 AI 모델이에요. 이미 테슬라는 자율주행 기능이 있어서 AI가 탑재되어 있는데 그건 예전의 1.0 모델. 그러면 지금 말하는 온디바이스 AI는 2.0 모델. 1.0과 2.0의 차이는 뭐냐? 1.0은 시킨 대로만 하고 2.0은 시키지 않은 것도 하죠. 그게 무슨 의미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Let me know when to walk out. 근데 Start walking out? 갑자기 사람이 탁 나타나요. 멈추죠? 이거는 1.0. 근데 저 사람이 Stop, don't move, don't move, don't move. Oh, you wave? I was. 컨텍스트 That's good. I wanted to not wave the first 다른 time. 뜻이구나. 미리 Coming 가르쳐준 your 게 way. 아니라고요. 우리의 현상을 이해하는 start 거예요. walking out. 암묵지를. 이번에 또 한 번 실험하죠. 딱 했더니 멈췄어요. Don't 1.0. move. 잠깐만. 이거 이상한 사람인데? 이상한 사람인가? 왜 가만히 That's great. It's not moving. 이상하다 이 사람. Yeah, do a hand wave. 하기도 하고 안 가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Oh, now it's actually going. Oh, that's Bro, so. if But you then- put the hand signals, it's picking it up. All right, I'm coming your way. Okay, I'm watching. 쭉 가는데 Okay, start walking 초등학생이 out. 딱 섰어. 가라고 하면 가야 될까 안 가야 될까? 안 가야죠. 그게 2.0이야. Don't do anything. 짠합니다. 1.0과 2.0의 차이는 바로 그거예요. 즉 Okay, now wave. 디바이스의 기기나 로봇, The way. 로봇이나 Oh, no, 자동차, there's a truck coming now. 컴퓨터나 이런 데 Nope. 탑재된 새로운 AI 2.0, 아까 이야기했던 LLM은 기존 start walking 알파고는 있습니다. 컨텍스트를 이해하는 거예요. 상황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끔 작동하는 거죠. 아이폰에도 16 프로에 애플 인텔리전스라고 불리는 AI가 탑재가 됐죠. 그래서 아직 한국에서는 작동이 안 되는데 미국에서는 시리를 이용해서 시리가 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를 부르고 무엇인가 요청을 하면 예전에 시리는 첫 번째 잘 못 알아듣고 두 번째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었거든요. 근데 2.0 시리는 너무 잘 알아듣고 왜? LLM 기반으로 학습했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SLM이 들어가 있어요. 즉 정리하면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온 디바이스 AI는 디바이스 안에서 AI가 정말 잘 작동하려면 2.0이 AI 칩셋이 있어야 되거든요. AI 칩셋 들어가 있습니다. 애플의 M6라고 불리는. 두 번째, 애플의 SLM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보다 훨씬 말도 잘 알아듣고 이거저거 시키면 자동으로 지능화되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죠. 안에 있는 AI가 하지 못하는 건 애플의 클라우드 서버에 있는 LLM이 호출됩니다. 그래서 걔가 답을 해줘요. 근데 애플의 LLM은 당연히 오픈 AI의 챗GPT보다 성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애플의 LLM이 못하는 건 챗GPT로 보내요. 그래서 챗GPT가 해줍니다. 향후에는 챗GPT가 못하는 건 제미나이에 보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모든 길은 시리를 통해서 통한다. 하게 애플의 전략입니다. 정리하면 두 가지를 아시면 되죠. 디바이스에서 작동되는 AI가 있고, 온 디바이스 AI, 클라우드 작동되는 FM, 파운데이션 모델이 있고, 양쪽이 있는 거죠. 그걸 둘러싼 경쟁 전략이 올해 본격화된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앞단에 채널을 누가 장악하느냐거든요. 마치 네이버가 다음이 포탈로서 모든 인터넷 서비스의 시작점이 된 것처럼 애플은 시리가 그걸 되기를 원하는 거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엣지 브라우저가 되기를 원하는 거고, 구글은 구글 검색이 안 되니까 제미나이를 탑재한 아까 설명드렸던 크롬 브라우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시장을 장악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경쟁이 올해 이제 본격화된다는 거죠. 메타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도 이런 LLM 기반의 AI를 탑재하고는 있지만 차세대는 이제 메타버스 디바이스를 생각합니다. MR 디바이스에서 메타의 AI가 들어와서 마치 아이언맨의 자비스처럼 MR 디바이스 안경을 끼고 자비스로 호출하면 메타의 AI 에이전트가 호출되어서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게 이제 앞으로 펼쳐질 미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미래의 변화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이 시장을 제대로 알 수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산업과 기술이 어떻게 혁신하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여지는 게 퍼플렉시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구글의 제미나이 같은 거예요. 스타트업으로서 구글 검색에 도전장을 내면서 지금 막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저는 최근에는 거의 작년 6월 달부터 네이버 검색, 구글, 유튜브 검색 아무것도 안 한다고. 다 퍼플렉시티를 주로 많이 이용하거든요. 대신 찾아주고, 대신 정리해주고, 그거에 맞게끔 요약 정리 다 해주거든요. 레퍼런스도 나오고요. 맨 아랫부분에. 심지어는 여기 화면에 보게 되면 제가 저렇게 프롬프트를 던지잖아요. 그럼 그 프롬프트를 재해석해서 지가 프롬프트를 다시 던집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죠. 제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제가 프롬프트를 써가지고 내가 부족한, 내 프롬프트에 아쉬운 점을 보완을 해서 그거에 맞게끔 작동됩니다. 자, 그러면 지난 30년간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시면 구글과 네이버를 지탱하고 있는 가장 큰 캐시카우는 구글 검색 광고,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 나왔거든요. 그 검색이 흔들리는 거죠. 검색이 정말까지는 안 가겠지만 검색이 새로운 SQL 시대, 즉 질문하면 답을 주는 시대로 바뀌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점에 있는 겁니다. 기존에 15년 동안 웹에서는 구글이 시장을 지배했고 최근 스마트폰과 함께는 거의 이런 탐색 시장, 틱톡이나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에서 누군가 서제스트 해주는, 추천하는 그런 방식으로 검색이 부분 대체됐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AI 시대에는 SQL 시대로 바뀔 거라는 거죠. AI 에이전트를 호출해서 그냥 무조건 뭐든 질문을 던지면 자동으로 찰떡같이 알아듣고 그에 맞는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새로운 시대가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거죠. IT 패러다임이 15년마다 바뀌거든요. 예전에는 10년마다 바뀌었는데 제가 다시 재해석을 하고 있는데 15년마다 바뀌어요. 1995년도부터 아까 설명드렸던 2010년도, 15년이죠. 201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또 15년. 웹과 모바일의 시대, 검색과 SNS의 시대. 이제 앞으로 2025년도부터는 AI의 시대가 되는 거죠. 웹의 시대는 컴퓨터가 필요했고 모바일의 시대는 스마트폰이 필요했던 것처럼 AI 시대에는 당장은 아니지만 새로운 디바이스가 필요하겠죠. 그게 AR이나 VR과 같은 MR 디바이스가 될 거고, 모르겠어요. 또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될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 차세대 디바이스가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AI 에이전트가 더욱더 잘 작동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줄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는 거죠. 그게 지금 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비단 그런 AI가 이런 차세대 서비스에만 적용되느냐?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있었던 인터넷 서비스, 기존에 있었던 비즈니스 모델에도 적용이 된다고요. 자, 예를 들면 화면에 보여지는 게 X축과 Y축으로 제가 나눴는데 X축은 기존에 있었던 서비스에 앞서 설명드렸던 생성형 AI가 적용된 사례입니다. 익스피디아,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또 어도브의 파이어플라이, 뭐 이런 서비스들, X축. 기존 서비스에 AI가 붙은 거죠. 다음과 네이버 컴퓨터에서 쓰시죠. 웹에서. 근데 스마트폰에서 앱으로도 쓰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즉 다음과 네이버의 홈페이지는 웹에서도 만날 수 있지만 기존에 존재하는 서비스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에서도 만날 수 있죠. 스마트폰에서 만나면 훨씬 더 사용이 쉬워요. 들고 다니면서 내 위치도 확인하고 음성도 지원하고 그러다 보니 작은 화면에서 손가락을 막 스크롤하면서 원하는 정보를 찾기가 쉽죠. 똑같아요. 기존에 있었던 서비스인데 웹에서도 앱에서도 모바일에서도 근데 여기에 AI가 스며들어서 이 서비스의 사용성이 더욱더 증대되는 거죠. 많이 들어보신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에는 코파일럿이 탑재가 되어서 그냥 말과 글로 엑셀에 있는 함수를 분석하고 함수를 호출하고 파워포인트에 문서를 템플릿을 바꾸고 이런 것들이 말로 하면 되는 거죠. 기존에 사용하던 소프트웨어인데 AI가 붙어서 사용성이 더욱더 개선된 겁니다. 아까 잠깐 설명드렸죠. 익스피디아 같은 여행 앱에 AI가 탑재되면 여행 상품 검색이 쉬워진다고요. 예를 들어서 이번 구정 연휴 한 4일 동안 일본 오사카에 6살 난 아이와 함께 아내와 3명이서 여행을 떠나고 싶은데 조건이 1번 300만 원 미만이면 좋겠다. 숙박과 항공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2번 아이가 있으니까 숙박시설이 깨끗했으면 좋겠다. 시끄러운 그런 막 동네가 아니라 조용한 동네. 숙박시설도 깨끗하고 조용하고. 3번 주변에 거주지 주변에 호텔 주변에 아이가 즐길 만한 그런 놀이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조건을 가지고 지금 제가 설명드린 3가지 조건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여행 상품을 검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뭐라고 키워드를 검색해야 될까요? 키워드를 떠올려 보세요. 떠올 수 있는 키워드가 없어요. 3가지를 다 만족할 수 있게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익스피디아에 제공되는 생성형 AI 기능을 이용하면 그냥 에스크하면 됩니다. 검색이 필요 없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조건 그대로 검색하면 지가 알아서 탐색을 해서 화면에 출력을 해주죠. 여행 상품이 없으면 지가 묶어가지고 패키징해서 알려주기도 합니다. 아, 항공권은 이거 구매하고 숙박 호텔권은 이벤트가 있으니까 이걸 구매하고 근데 그 구매해야 되는 그 지역, 호텔 지역이 주변에 내가 말했던 그런 조건이 충족되고를 블로그 리뷰 글이나 여행 후기 글들을 조합을 해서 파악해서 알려주죠. 그게 바로 기존 앱에 AI가 스며든 거라고. X축. Y축도 있죠.
기존에 없었던 서비스가 새로 나오는 겁니다. 챗GPT 같은 거 없었잖아요. 아까 설명드렸었던 퍼플렉시티 같은 서비스 없었거든요. 라이너, 우리 국내에 있는 서비스입니다. 캐릭터 AI나 파이는 마치 예전에 한국의 이루다처럼 인공지능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루다는 페르소나가 하나잖아요. 두 개죠. 남성과 여성으로. 근데 저기 있는 캐릭터 AI나 파이와 같은 서비스는 페르소나가 수천 개, 수만 개입니다. 아니, 수십만 개, 수백만 개입니다. 죽은 스티브 잡스를 만날 수도 있고요. 아인슈타인과 상대성 이론을 토론도 할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과 스티브 잡스가 남긴 수많은 어록들이 있잖아요. 발표 자료도 있고, 아인슈타인의 논문도 있고, 인터뷰도 있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학습을 시킨 그런 AI와, 페르소나 AI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거죠. 그게 이런 신규 서비스들이라고. 런웨이는 영상을 만들어주고, 스테이빌리티 AI는 이미지를 생성해주죠. 그렇게 과거에는 없었던 서비스가 나올 수 있다. 마치 우리 스마트폰에 있는 티맵은 컴퓨터에서는 없었죠. 배달의 민족도 컴퓨터에서 못 썼잖아요. 인스타그램, 틱톡도 컴퓨터에서는 없었잖아요. 그것처럼 Y축은 신규로 나올 수 있는 서비스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AI 시대에 이미 시작됐는데 기존 서비스에서 AI를 스며들어서 편리성을 극대화하려는 노력도 이미 시작되었고 Y축, 새로운 스타트업들의 기회 속에서 새로운 전용 AI 서비스를 만들려는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죠. 그 와중에 Z축도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뭐 기존처럼 이렇게 뭐 앱을 선택하고 서비스를 그러지 말고 그냥 슈퍼앱, 그냥 진짜 초월적인 AI 에이전트한테 뭐든 물어보면 그냥 다 알아서 다 자동으로 해주는 그걸 AI 에이전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에이전트 시장도 슬슬 시작되고 있죠. BAA는 비즈니스 AI 에이전트고요. 엔터프라이즈 AI, PAA는 퍼스널 AI 에이전트입니다. 쉽게 말하면 BAA는 예전에 우리 에버노트, 뭐 드랍박스부터 해서 수많은 업무를 도와주는 소프트들이 있었죠. 그게 바로 BAA이고요. 에이전트가 대신해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마지막에 오픈 AI의 AI로 가는 로드맵에 있어서 조직을 대체한다고 말씀드렸죠. 그거. 근데 그 조직을 대체하는 건 아니고 특정 비즈니스 펑션을 지원해 주는 거죠. AI 에이전트가. HR, 면접, 혹은 재무, 구매, SCM, ERP, CRM, 마케팅, 세일즈 이런 부분들에 특화된 AI 에이전트가 비즈니스 AI 에이전트죠. 내 업무를 도와주는 겁니다. BA한테 뭐든지 호출해서 물어보면 총무팀 BA, HR팀 BA 물어보면 회사의 복리후생부터 시작해서 회사와 관련된 수많은 서비스들 혹은 외부에 있는 고객들에게도 회사 브랜딩, 회사 상품에 대한 AS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려주는 게 BAA죠. PAA는 퍼스널 AI 에이전트. 나를 도와주는 일상 속의 AI죠. 개인 비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 실패했던 AI 어시스턴트의 부활이죠. AI 어시스턴트는 말도 못 알아듣고 지능화된 서비스가 아니었는데 지능화된 서비스를 한 단계 도약하는 거죠. 크게 세 가지로 앞으로 이제 펼쳐질 겁니다. X축은 이미 시작되어서 수많은 기존의 빅테크 기업들, 레거시 기업들이 열심히 AI를 도입하고 있고요. 자기네들 서비스의 한 단계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Y축도 많은 스타트업들이 시작되고 있고요. Z축은 아직 시작은 막 본격화되고 있지는 않고요. BA에는 본격화됐는데 PA에는 소문만 무성하지 아직 막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시차는 2025년도는 XY축이 본격화될 것이고 그리고 이 Z축인 AI 에이전트는 BA에는 작년 말부터 시작됐고 올해 이제 한 연말 들어가면 PA에도 슬그머니 고개를 들이밀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시대에 본격적으로 접어들 것이다. 이게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트렌드라는 거죠. 실제 아마존이 아까 설명드렸던 X축의 대표적으로 루퍼스라고 불리는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개시를 했어요. 아마존에서. 쇼핑을 도와주는 AI 에이전트죠. 쇼핑을 도와주는 AI 에이전트. 다른 말은 이제 버티컬 AI 에이전트라고 합니다. 쇼핑을 도와주는 에이전트, 검색을 도와주는 에이전트, 메신저를 도와주는 에이전트, 수많은 에이전트가 나오겠죠, 앞으로. 네, 그럼 PAA의 일종입니다. 쇼핑을 도와주는 에이전트. 루퍼스를 딱 불러서 예전처럼 검색을 하는 게 아니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우리 7살 난 여자아이 파티를 좀 해주고 싶은데 한 15만 원 정도 버짓으로 여자아이가 좋아할 만한 파티 용품을 추천해줘 라고 하면 자동으로 15만 원 내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들을 쭉 추천해 주는 거죠. 꽃갈 모자부터 해서 뒤에 다른 뭐 여러 가지 장식용품, 풍선에 이르기까지 쭉 추천해 주는 거죠. 6개는 너무 많은 것 같아. 3가지만 해줘. 그 3가지로 물품을 줄이고 비용을 15만 원을 맞춰주기도 하고. 마치 진짜 전문 쇼핑 어시스턴트가 나를 도와주는 것처럼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면서
대화 방식으로 쇼핑을 할 수 있죠. 그런 서비스를 최근에 루퍼스라고 불리는 이름으로 런칭을 했습니다. 이런 형태가 본격적으로 선보이는 거죠. 이거는 디바이스에 탑재된 AI예요. 구글의 제미나이 나노가 들어가 있습니다. 구글이 네스트라고 하는 IP 카메라, 스마트 홈 제조업체를 꽤 오래전에 인수했거든요. 그래서 화면에 보여지는 건 예를 들어서 집 앞에서 최근 일주일 동안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 넘어진 장면을 찾아줘 라고 프롬프트를 던지면 그 프롬프트에 맞게끔 아주 정확하게 그 이벤트가 발생한 날짜와 아이들의 영상을 찾아서 나한테 보여줍니다. 원래 예전에 이런 기능 사용하려고 하면 뭐 FBI나 CIA가 초첨단의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돈 들여서 했거든요. 개인도 쓸 수 있는 거죠. 여기에 탑재된 게 아까 설명드렸던 구글의 제미나이 나노를 기반으로 한 AI죠. 이런 방식으로 디바이스에도 AI가 스며든다고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던 서비스를 넘어서서 디바이스의 사용성도 더욱더 개선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올 한 해는 이렇게 AI가 챗GPT나 퍼플렉시티와 같은 대형 서비스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수많은 인터넷 서비스와 디바이스에 AI가 스며들어가지고 새로운 사용자 경험과 가치를 제공하는 게 본격화될 것이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연말쯤이 되면 다양한 형태의 AI 에이전트들, 퍼스널 AI 에이전트나 비즈니스를 도와주는 AI 에이전트들이 본격화될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은 이제 BAA고요. 그다음 구글이 인수한 캐릭터 AI는 이제 PAA에 가깝죠. 이렇게. 메타도 AI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모든 개인이 나의 디지털 아바타, 나의 쌍둥이를 만들어서 내가 페이스북에 연결하지 않을 때는 얘가 대신 답변도 해주고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페이스북만, 인스타그램만 대신하는 게 아니라 향후에 메타가 만들 새로운 메타버스 세상 속에서 MR 디바이스를 뒤집어 쓰고 친구의 홈페이지에 방문했는데 친구가 나와서 나를 반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가 24시간 동안 내내 온라인에 연결될 수는 없잖아요. 그때 디지털 아바타가 디지털 트윈이 대신 연결해서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시대. 그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메타도. 그 AI 에이전트가 올 하반기에는 조금씩 선보일 겁니다. PAA가. BAA는 이미 선보였고. 그런 움직임들이 올 한 해 본격화되면서 앞서 설명드린 AI가 챗GPT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보다 많은 인터넷 서비스와 디바이스에서 쓰는 게 본격화되는 세상이 올해 2025년도에 개막된다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올해의 트렌드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메타버스와 관련된 겁니다. 그동안 30년 넘는 IT 패러다임 속에서 수많은 디바이스가 출현했다 사라졌거든요. 아이리버의 MP3 플레이어, 또 아이나비의 내비게이션, 그리고 여러분 예전에 많이 쓰셨던 애니콜, 프라다 휴대폰, 그리고 PMP, 포터블 미디어 플레이어, 디지털 카메라. 스마트폰 나오면서 다 사라졌죠.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모든 것을 먹어삼켰으니까. 즉 소프트웨어가 모든 걸 먹어삼키면서 여기는 모든 디바이스의 역할을 앱 하나가 다 대신해서 가져갔습니다. 이게 지난 15년 동안 모바일이 가져다 준 변화거든요. 즉 하드웨어가 사라지고 소프트웨어로 대신되는 거거든요. 대체되고. 근데 이제 2025년도부터 아까 설명드렸던 AI가 하드웨어에 거꾸로 스며들면 디바이스가 이제 부활하는 거죠. 제조업의 부활이에요. 제가 다음 주에 있을 라스베가스의 CES에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게 바로 그거거든요. 온디바이스 AI. 컴퓨터, 스마트폰, 텔레비전, 그리고 로봇 일부에 AI가 탑재된 게 작년 2024년도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보다 많은 디바이스에 AI가 스며드는 거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설명드렸던 MR 디바이스는 기본이고 그 외에 많은 산업용 로봇, 드론 이런 기기에 AI가 스며들어가면서 기존에는 꿈꿀 수 없었던, 기존에는 할 수 없었던 새로운 AI의 경험 가치가 디바이스에서 느낄 수 있게끔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게 올해 2025년 CES의 화두거든요. 다음 주에 진행될. 그런 측면에서 지난 15년은 다양한 중소기업들의 디바이스가 화두였었고, 물론 컴퓨터와 함께. 그리고 2010년대부터의 스마트폰은 이 모든 하드웨어를 없앴는데 2025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수많은 디바이스에 AI가 스며들어가면서 하드웨어의 평일성과 성능이 더욱더 고도화되는 새로운 시대가 개막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조업체들, 특히 새로운 디바이스를 만드는 기업들은 AI를 어떻게 우리 디바이스에
성능과 편의성을 고도화하는 데 이용해야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이제 본격화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그 본격적 고민을 가장 열심히 잘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메타죠. 메타는 일찌감치 오큘러스라고 불리는 VR 디바이스 제조업체를 인수해서 지난 한 10년 넘게 꾸준하게 퀘스트라고 불리는 디바이스를 VR 디바이스거든요. 계속 출시하고 있는데 별 성과를 못 얻고 있어요. 최근에는 작년도에 화면에 보여지는 게 오라이온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AR 디바이스입니다. 아직 출시는 안 했고 프로타이핑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디바이스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어요. 기존에 있는 퀘스트, VR 디바이스보다 우선 경량화되어 있죠. 무게도 무척 가볍고. 또한 실험적이긴 한데 이 뇌파를 인식을 해서 생각만으로도 작동시킬 수가 있어요. 말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 기본적으로 탑재된 게 AI 에이전트죠. 아까 설명드렸던. 그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아날로그 현실 속, 피지컬한 물리적 세상 속과 디지털 정보를 이렇게 연동시켜가지고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요. Now, about a decade ago, I started putting together a team of the best people in the world to build these glasses. And the requirements are actually less than 100 grams. They need wide field of view, holographic displays, sharp enough to pick up details, bright enough to see in different lighting conditions, large enough to display a cinema screen or multiple monitors for working wherever you go, whether you're in a coffee shop or on a plane or wherever you are. And you need to be able to see through them. And people need to be able to see through them too and make eye contact with you. Right? This isn't pass-through. This is the physical world with holograms overlaid on it. So if someone messages you, you will see that because it is not actually a. 결론적으로 아까 설명드렸던 이제 메타버스가 사실 코로나19와 함께 비대면 서비스의 활성화와 함께 딱 주목받았다가 코로나가 끝나니까 완전히 사라졌잖아요. 네. 그 메타버스가 AI와 만나서 부활의 날개짓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올해는 아니에요. 올해도 아니고 내년도도 아닙니다. 한 3년 후에. 왜냐하면 디바이스가 좀 더 경량화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애플의 비전 프로나 퀘스트나 이거보다 훨씬 경량화된. 아까 딱 이 정도 사이즈. 삼성도 열심히 지금 퀄컴, 구글과 제휴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 아마 삼성 컨퍼런스에서 발표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디바이스가 올해는 가격도 비싸고 아마 가성비가 안 나올 거고 내후년 정도부터 출시가 되고 그리고 그 디바이스를 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가 이제 탑재가 되면 한 2, 3년 후에 그러면 이제 메타버스 시대가 본격화되는 거죠. PC의 시대에서 스마트폰의 시대에서 이제는 이제 메타버스의 시대로 그 미래 한 2, 3년 후를 준비와 대응을 어떻게 할까? 그 안에서 제2의 배달의 민족은 제2의 마켓컬리는 제2의 카카오톡은 제2의 인스타그램과 틱톡은 무엇일까? 이런 고민들이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죠. 사실 따지고 보면. 정리를 하면 You identify any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IT 플랫폼은 15년마다 바뀌었다. 15년마다. 1995년도부터 2010년까지의 PC 기반의 웹, 201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의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그 다음은 AI라는 거죠. 처음에 작년 초까지만 해도 챗GPT로 시작된 AI는 하나의 서비스구나. 그러니까 챗GPT도 하나의 서비스다. 제2의 구글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정도 규모가 아니라 AI는 어디든 스며들 수 있는 거죠. AI가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산업과 디바이스와 인터넷 서비스에 스며들어서 그 산업과 그 디바이스와 그 인터넷 서비스를 혁신할 수 있는 일종의 근원적 마중물이 되고 있습니다. 코어테크. 그런 면에서 AI를 기존의 관점보다 훨씬 더 넓고 깊게 바라볼 필요가 있고 2025년도 IT 트렌드의 핵심은 바로 그 AI가 이제 경제성을 입증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수많은 디바이스하고 인터넷 서비스하고 결합을 해서 더 많은 산업 혁신을 이끌 것이다. 이게 올해 2025년도 IT 기술 트렌드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점이다라는 게 오늘 제 발표의 핵심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발표는 여기서 마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